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가 숨진 건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기 처장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특검 발의를 이미 요청했다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부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해법 모색에 나섭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집권하면 청와대를 축소하고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0명대로 늘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4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명이 증가한 1,06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이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0,000명 발생에 대비해서 내년 1월까지 병상 7,000개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은 투석과 분만 병상으로 확보하고 중환자 진료병원에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20개월 된 동거녀에 따른 성폭행하고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양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지만 검찰이 요청한 성충동 약물 치료는 기각했습니다. 생후 20개월 의붓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양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 치료와 신상 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의붓 딸을 학대해서 살해한 양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군요. 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29살 양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공개 명령과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는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20개월 된 의붓 딸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첫 재판에서는 아기를 성폭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여느 아빠처럼 따랐을 피고인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고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한 정황이 없고 어렸을 때 부모의 음주학대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딸의 시신을 양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숨겨온 친어머니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는데요.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친어머니 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는데요.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작은 아이를 살해하는데 치밀한 의도는 어떻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냐며 이번 판결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개발 1처장의 유족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김 처장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기 처장 유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은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검찰과 경찰은 윗선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권 없는 실무자만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 처장으로부터 검찰이 본인의 업무 외의 영역까지 조사해서 굉장히 큰 압박감에 시달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처장은 공사가 고발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듣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전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특사에 관해서는 대체로 과거에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 절차는 법무부의 그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은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바가 있다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특히 일각에서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교정당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며 양팔을 들기 힘들 정도라는 측근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씨가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관련 신청 사건 신문 기일을 엽니다. 최 씨 측 대리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쓰였다고 언론에 보도됐던 태블릿 PC를 수사가 끝난 뒤에도 검찰이 돌려주지 않았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최 씨가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압수물 환부 신청을 했지만 최 씨가 태블릿 PC 소유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이 선대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랬을 적에 내가 그래서 쉬운 말로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는 보겠는데 본인이 내가 보기에 그 사람 성격으로 봐가지고서 설득한다고 쉽게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내가 봐요. 네, 선거일은 빠르게 다가오는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선대위 갈등, 또 대장동 개발 실무자 사망 소식으로 지금 뒤숭숭합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 내홍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하고 대표 갈등이 봉합된 지 한 18일 만에 이번엔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갈등이 있었고 지금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그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제 눈을 좀 피하고 계신데 예, 어쨌든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절망감, 좌절감, 분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내 일이고 또 당내 일이기 때문에 저희 현역 의원들로서는 이거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탓이라고 또 다 생각을 하고 책임을 함께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이렇게 평가하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처지인데 어차피 엎어진 물입니다. 다 드러났고 만일 그것이 골마 터져야 될 종기라면 빨리 터지는 게 나았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런 계기에 어떤 방향타를 다시 분명히 잡고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어떤 대우도 정리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금 뭐 국민들로부터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일처럼 그렇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정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찍 터진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없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선거 인파 개투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준석 대표의 분명한 또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말렸겠죠. 이준석 대표께 당 대표니까 좀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크게 좀 보고 크게 가달라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가달라고 이제 했을 텐데 이 대표는 또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이런 고민과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차라리 그렇다면은 사공이 너무 많으니 사공을 줄여줌으로써 배선배는 바로 가게 하고 나는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줄일 사공은 줄여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줄여야 될 사공이 이제 윤핵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윤핵관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 본인이 남기는 글이라던가 이제 발언을 보면은 이 불만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후보 뜻이라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실제 좀 많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누가 감히 후보 뜻을 참칭하느냐 또 이렇게 또 화를 벌컥 내시기도 하셨죠. 사실은 조심해야 될 말이고요. 그런 건 후보를 위한다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모두 뭐 잘하자고 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려야 될 말, 또 조심해야 될 언행,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터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지금 상당히 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을 테고 또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있을 텐데 그 방식에 대해서 당 대표가 더구나 공동선대위원장이고 또 홍보본부장인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될 것 같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는 그냥 선대위에서는 일단 하차를 하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우다가는 오히려 더 분란만 커지니까 그러면은 그 방식대로 하시라. 대신 나는 당의 저변을 넓히겠다.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뭐 취지로 지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장판이다, 뭐 개콘이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놓으셨는데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갈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국민의힘 다른 당의 상황이어서 제가 발언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첫 생각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얼마나 또 우리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뭐랄까 불만을 표출하실까 이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권이 싸잡아서 욕먹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최 의원님 같은 분이 좀 국민의힘에 많아서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조속히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도 기왕에 물으셨으니 말씀드리면 대선 70일 앞두고 야당 당대표가 선대위의 직책을 거부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저는 여야 정당사에 있었나 싶어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만두시면서 버거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다며 당의 어떤 상황을 비유했고요. 즉 독이 든 음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버거를 갈아버렸으니까. 거기에 또 대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면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했단 말이에요. 당대표라는 분이.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이제 사실 이제 최 의원님은 사공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윤핵관 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죠. 헤게모니 싸움이죠. 윤핵관은 이 대표를 윤 후보를 실제로 도우려는 사람인지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패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는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대선 이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우선 고려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이대남을 먼저 고민하는 이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정치 세력이 한 배에 타 있는 거죠. 5월 동주죠. 옛날 말을 빌자면. 그래서 그 자체가 모순인데 이 갈등 재현은 사실은 뭐 울산에서의 포옹과 폭탄주 포옹과 그리고 부산의 커플티 행보가 사실은 쇼였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 당으로서는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답답하다. 거기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진 원인을 분석해 보면 김건희 씨가 있는 거잖아요. 후보자 배우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건희 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란 말이에요. 예. 정치적 조건의 차이이자 입장의 차이이자 해법의 차이란 말이죠. 이른바 당 지도부였던 이준석 대표는 이걸 로키로 관리해야 된다. 네. 그리고 후보가 명확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된다. 왜 정보 공유를 안 해주냐.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들은 후보의 뜻을 내세우면서 예. 리스크 관리 왜 안 해주냐. 당원 같은 당 의원들이 왜 안 도와주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날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수 출신의 8분, 국민의힘 의원 8분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사건 사실 별거 아니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불을 질렀죠. 사실은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고 그 이후에 그다음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최고위에서 터져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이제 배우자 의혹을 대처하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폭발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당이라 조심스럽다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지적을 해주신 상황인데 자, 오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대위 전면 개편보다는 좀 효율적 운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았는데요. 자, 김종인 위원장 이후에는 또 이준석 대표와 오찬도 했습니다. 오찬 이후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운동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와라 이런 설득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한번 선언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번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나 스스로도 내가 그런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했어요. 자, 지금 보신 이야기는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점심을 함께 하면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 길에 나온 발언인데요. 잠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공식 선대위 갈등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지금 조금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좀 더 주도권을 갖게 되겠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후보와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역시 역대로 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많아서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큰 배를 움직일 때는 그 항공모함이라 비유해서 너무 큰 항공모함이어서 이게 배를 돌리기도 좀 어렵고 빨리 어떤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진영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대한 선대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뭐 기병부대 수준으로 단초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선대위의 새로운 진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진화 방식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은 항공모함 선대위로는 못 가고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어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전면 개편은 아닌 것 같고요. 오전에 나온 발언을 왜냐하면은 일상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직능이라든가 또 정책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일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당의 활동 또 선대위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하되 큰 후보의 정책, 의사결정, 행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기동 타격대 같은 이런 움직임이 있을 테고 이제 그건 뭐 어차피 시간의 문제였고 그렇게 정리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뭐 저는 이 당 내부에서 단촐하게 선대에 간다고 하는데 또 당 대표까지 거기서 한 켠을 내가 좋다 또 다른 조타를 잡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당에서 이제 요청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 약속했던 게 이제 GPS 청소차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이준석 대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차를 GPS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고 지금 대학생 지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우리 정당 사상은 사실은 유럽 정당에서 참 늘 부러워하던 그런 대학생 지부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걸 해서 지금 서울 시내 몇 개 대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남에서도 경남대학부터 해볼 생각인데 이와 함께 교육
우리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김종인 위원장 발표 내용 잠시 뒤에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김원희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다고 해도 이제 내용이 깊어지면 이제 결국 책임은 후보한테 가는 건 좀 맞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태 초반에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한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풀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죠. 이거는 윤 후보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그걸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우리 위원장께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지는 후에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20시간 가까이 있었습니다. 조수진, 이준석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다음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꽤 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후보 말만 듣겠다는 조수진 의원의 말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윤 후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게 민주주의다. 이게 민주주의죠. 우리가 무슨 군사 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불을 더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니란 상황 판단과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책임 회피 이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을 만날 때가 아니죠. 본인이 이준석 집 앞에라도 가야죠. 다시 대표를 찾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맡아달라 미안하다. 내가 조수진은 정리했다. 사과하고 있다. 이제 다시 당신한테 맡길 테니 와달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윤핵관의 요구, 윤핵관에 손들어주는 행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제껴져 버린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사라져 버린 거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총괄을 맡아달라. 좀 책임져 달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행위는 사라져 버렸죠. 이준석 윤핵관의 요구대로 바램대로 이준석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준석은 사라졌다. 즉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의 손을 들어준 걸로 읽죠 우리는. 김원희 의원님은 그렇게 읽으시나요? 그렇죠.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총괄을 맡아서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윤핵관이 없어지나요? 윤핵관의 역할이 사라지나요? 그래서 오늘 잠시 뒤에 이제 선대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고 다시 두 분 의견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것도 지금 정치권 이슈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처장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서 또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금 정치권도 매우 뒤숭숭한 이런 분위기인데요. 먼저 김문기 1처장은 누구인지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김 처장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애초 김 처장의 주 업무는 아니었지만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 의회 의결을 받은 직후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모든 관련 실무를 총괄하게 된 겁니다. 이 근무를 맡게 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 때문이었는데요. 측근이었던 김 처장에게 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하나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화천대유가 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어제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지난 9월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습니다.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9일 마지막으로 김 처장을 불러 조사했고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일선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인 실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장동 수사의 실타래는 한층 더 풀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다, 실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 1처장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유한기 본부장에서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
지금 현재 대장동 수사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이걸 수사해달라, 이 사인에 대해서, 이 사망 경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지금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부검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통 놔두고 꼬리만 잘라서 이런 예. 일이 생겼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의심할 정도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야 될 것이고요. 더구나 유한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U2라고 유동규에서 U2라고 불렸던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비극적 선택을 한 것은 이 단순히 자신만의 예. 뜻이었느냐 아니면 이렇게 궁지로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책임론이 제기될 텐데 그동안 이제 뭐 오랫동안 우리가 특검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무시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큰 소리만 뻥뻥치지 사실은 뭐 말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덮일 문제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사태가 진전되면서 이건 이제 굉장히 다시 중대한 국면에 다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마침 예. 오늘이 동지인데요. 밤이 깊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속에 묻힐 줄 알았겠지만은 다시 낮이 길어지고 예. 또 진실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화천대 이분이 핵심적인 그 정언과 핵심적인 고리인 셈인데 유한기 씨도 그랬고 고 유한기 씨도 바로 화천대유에 그렇게 초과 이익을 몰아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부단히 그걸 환수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환수하지 못하도록 한 이제 네.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화천대유는 누굽니까? 화천대유는 바로 엄청난 당군일의 최대 수익을 가져갔던 회사일뿐 아니라 바로 그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예. 무죄 판결을 줬던 권순일 대법관을 고문으로 고액의 그 자문료를 주면서 예. 고문으로 영입했던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큰 진실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시간이 가도 더 큰 마각으로 드러나고 있을 것이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국민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직접 사퇴를 둘러싼 선대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LG 부동산 투기 등 연이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 게이트에서 핵심 관계자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유동규는 자살 시도를 했었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을 앞두고 자살한 데 이어 어제는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한 자들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몽통임을 증명할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특히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람들은 그냥 두고 김 처장만 고소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몸통만 놔두고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유족의 울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장동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07명이 이재명 특검법을 함께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방해로 아직까지 법사위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자들이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왜 무슨 비리만 터지면 관련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비리 실체는 묻힐 것이며 몸통은 보란 듯이 잘 살고 부패가 팔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비리 파밀리들과 이들을 소화하는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국민들이 함께 하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대장동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없으십니까? 네. 현안에 관한 질문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상대의 모든 직책을 좀 사퇴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후속 조치들이 좀 이뤄질 예정이에요. 우리 선대위 현안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준석 대표의 사실은 이준석 대표 어저께 사퇴는 일단 어저께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선언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까지 일어났던 소위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공보단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사태를 그것으로서 마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선대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 선거를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갖다가 꾸려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선대위 관련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대장동 관련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자, 지금 야당 의원 107명이 이제 7명이 지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온 힘을 모아서 밝힐 것이다. 자,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 의원님과 관련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장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장동 관련 지금 기자회견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좀 이재명 후보 특검을 하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화천대유 비리는 이재명 후보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라든가 여러 언론의 어떤 취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당시에 공공개발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과거에는 한나라당이었죠. 이 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관 개발 이익 방식, 그러니까 개발 방식으로 취해서 최소한의 이익을 환수한 거예요. 5,500억을. 근데 그것도 이제 모자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한 우리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풀었는데 그런데 다만 대장동이 어떻게 시작됐냐. 결국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그때 그 당시에 담당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부실 대출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수사했었다면 사실 대장동 비리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 사건, 이 내용,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넣자, 특검에. 그래서 그것부터 다 밝혀내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것도 넣어서 하자. 이제 최근에 바뀐 거고요. 정말 그래서 사실 바로 이야기가 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바뀐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바뀌어서 그러면 양 후보가 특검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으니까 좀 속도를 내서 나는 논의했으면 좋겠다. 원내대표 간에.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오늘 또 사실은 김문기 씨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 특검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받아 안아서 국힘과 좀 빨리 서둘러서 논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연하시는 의원님들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특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후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특검 자, 그건 진척이 사실 없을까요? 변명과 핑계고요. 전부 그냥 변죽만 올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야당이 법사위 다수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하고 있고 법사위원장에서 그 특검법 자체를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검을 하려면 법사위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특검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래놓고 이제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산저축은행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산저축은행은 윤 후보가 빨리 수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변호사가 누군지 압니까? 이 사건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법무부인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과 지금 당장 화천대 여부랑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 사건까지 조사한다면 매우 많은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유족들이 하는 말을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몸통 놔두고 꼬리만 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시켜서 이 지휘 계통에 따라서 유한기, 그럼 김문기 이렇게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또 고인들이 이어졌던 것이고 그 책임을 다 져주고 그 위에 있던 유동규는 구속되고 그 위에 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를 이거 민주당에서만 모른 체하고 저 이재명 후보는 아예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용납되겠습니까? 몸통이 뻔히 지금 누군지 사람들이 다 알고 유족들까지 절규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영화 아수라에 보면은 그 시장이 시장 휘하에 있던 사람이 죽자 그 빈소에 와서 절규하면서 했던 그 가식을 부른 것 같다는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짧게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바로 논의된 적이 역사상 있었나요? 그동안에 발의됐던 특검 중에 해야죠.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올려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철회됐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양 당의 원내대표 간의 논의를 빨리 조속히 하면 될 일인데 법사위 핑계 대시는 거예요. 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 거의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 특검하는 김에 50억 퇴직금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미진하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분양 대행업체에 100억 간 거 다 해야죠. 한꺼번에 싸잡아서. 알겠습니다. 뭐 양당 모두 지금 특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장동뿐 아니라 지금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이 좀 매우 중요한 이런 상황이죠. 오늘 민주당 잠시 뒤에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써올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죠.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출회를 도와주자. 그게 다주택자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설득을 해볼 때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하여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인 완화. 이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행정 목표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지금 설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민주당 워킹그룹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형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주셨고 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해 나가고 있잖아요. 뭐
35년까지 현실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 그 계획을 좀 유예하자라고 하는 제안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예. 그 문제 관련해서 우리 당하고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건 아니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내에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해가지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유예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네. 있어서 그런 논의를 좀 그 한 바구니에 담아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아마 송영길 대표가 워킹그룹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네.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세금 문제야말로 국민들의 예. 고통이 따르는 문제고 더구나 이 지금 세금 문제가 이 세금 때문에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에서 근대 의회제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회도 가장 중요한 게 세금입니다. 세금. 야당이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가 많은 무슨 당이라고 우리 당을 몰아붙이고 토지가 많아서 우리는 토지 많은 사람, 집 많은 사람 편든다고 이런 세제 논의를 한 번도 듣질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국회가 진작 논의했어야 될 문제고 더욱이 세율이라든가 이걸 실체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제의 이유가 있겠지만 보유세가 높아지면 양도세가 낮아서 집을 팔고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양쪽을 다 막아놓으니까 고통이 가중되고 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진작 들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집값이 바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폭등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 두 후보 입장이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어떤 공약들이 또 추가로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도시분이 많이 기다리셨구나. 아니. 제가 이 방에 TV가 없어가지고 기자회견은 못 봤고요.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위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혹시 들으셨나요? 자꾸 이따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요. 11시 반일정이 있는데 오늘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 관련해서 그만두겠다고 그건 뭐. 진단장한테 사법 경위나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실보장관을 우리 조수진 공보단장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사주를 갖다가 하고서 이 사태를 좀 원만하게 수습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를 조수진 공보단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잘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날 그냥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좀 오해를 풀면은 될 수 있지 않겠나. 다시 이따가.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은 상당한 불명예를 얻게 되겠지만은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선택을 항상 존중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 듣는 분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질 때 이건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역시 말하는 저로서 잘못한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 듣는 분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질 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역시 말하는 저로서 잘못한 것이죠.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다시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좀 정말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혹시 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수요일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